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도 관세사 1차 시험 대비 무형영어 기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관세사 1를 붙기 위해서 1차 공부를 시작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요. 우선 이번 시간에는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무형영어 수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무형영어를 대체 어떤 걸 공부하고 어떤 시험을 보는 것인지 대략적인 개관을 좀 잡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무형영어 상권과 학원으로 나눠져 있죠. 이번 시간에는 일단 상권 앞부분에 간단하게 무형영어의 흐름이 어떤지, 그리고 이제 뭐 무역 서신이 어떤 것인지 이런 가벼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시험하고 큰 관련은 없지만 앞으로 공부하는 방향을 먼저 잡고 안 잡고는 공부를 함에 있어서 속도의 흐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가볍게 들어주시고 공부는 다음 시간부터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실게요. 우리 무형영어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텍스트로 볼까요? 자, 일단 무형영어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요, 책이 어떻게 되었나요? 책이 상권과 학원으로 나눠져 있죠. 상권과 학원으로 나눠져 있고요. 상권하고 학원 어떻게 같이 공부해야 되나요? 네, 같이 공부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무형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인 무역 실무의 흐름을 담고 있는 상권이 있고요.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역 실무를 함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하는 무역 법규들이 담겨 있어요. 법규들. 그래서 이런 무역 법규들에는요, 국제적인 국제 협약도 있겠고, 그다음에 통일되어 있는 통일 규칙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좀 보시면은 이제 일반적인 국내법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국내법은 대체로 어느 국내법이냐? 영국 국내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영국이어야 돼요? 영국에서 이런 무역 실무의 흐름이 최초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영국의 이제 매매법 SGA라고 부릅니다. 매매법 SGA라던가 보험 미아라는 이런 영국의 국내법도 우리가 공부를 함으로써 어떤 이제 무역 실무의 흐름을 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해서 상권과 학원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상권과 학원 중에 시험은 어디에 많이 나오나요? 시험은요, 사실 이 법규의 내용을 중심으로 나옵니다. 법규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암기를 해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암기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느냐? 학원의 내용에 맞춰져야 한다라는 거죠. 학원의 내용에. 암기는 학원의 내용에 맞춰져야 하는데, 그럼 무형영어 상권은 뭐예요? 무형영어 상권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암기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무역 실무 흐름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책.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먼저 제가 무형영어 파트를 쭉 한번 나눠드릴 거예요. 쭉 한번 나눠드릴 건데 그 파트별로 해서 상권의 내용을 먼저 한번 보세요. 상권의 내용을 먼저 한번 보시면서 이게 무역 뭐 예를 들어서 결제는 이런 거를 결제라고 부르고 결제를 하기 위한 방법에는 이런 게 있고 그 중에서도 신용장은 어떤 흐름을 가지는구나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 법규 내용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처음에는 법규를 무조건 암기를 할 수는 없어요. 무역 영어는 기본적으로 영어에 대한 암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영어를 바로 암기를 하실 수는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하셔라? 상권의 내용을 이해한 걸 바탕으로 해서요, 학원에 있는 한국어 법규를 먼저 한번 쭉 읽어봅니다. 쭉 읽어본 다음에 영어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래, 이런 내용들이 규칙에는 이런 식으로 담겨져 있구나 라는 걸 1차적으로 보세요. 그런 다음에 반복 학습입니다. 그때부터. 내가 처음 회독을 하고 나서 모든 것을 암기하겠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2차 시험을 볼 때까지, 그리고 내가 합격을 할 때까지 수없이 많은 반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반복의 첫 번째가 뭐다? 그 반복의 첫 번째가 1차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1차 공부를 내가 한 번에 다 할 거야? 아니에요.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해라? 나는 여러 번 볼 거야. 여러 번 볼 거니까 지금 당장 내가 이거를 다 알지 못해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관세사 시험은 장기 싸움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최소 2년입니다. 최소 2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난 이번에 이해하지 못했어. 이번에 난 다 알지 못했어. 라는 거를 일일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은요, 절대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기 싸움이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다? 여러 번 볼 거야. 어차피 계속 볼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내가 요번에 보면서 하나만 더 깨우치자, 하나만 더 외우자라는 생각으로 해서요, 계속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쭉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소한 우리 기본 강의하면서 한번 같이 보실 거고요. 기본 강의 복습하면서 한 번 더 보실 거고, 기본 강의 듣고 나서 문제풀이 들으셔야 하잖아요. 그 사이에 시간이 좀 비어 있습니다. 그때 욕심을 내시면은 2번, 욕심을 안 내셔도 한 번은 최소한 복습을 하고 오시고요. 문제풀이를 하면서도 한 번, 2번 정도 이렇게 더 보실 기회가 있다. 그러고 나서 모의고사 푸시면서 한 번 더 보실 수 있겠죠. 해서 최소한 4번, 많으면 5번, 6번까지도 반복 학습을 하고 1차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너무 한 번 한 번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권을 먼저 보고 학원을 본 다음에 최종적인 목표는 뭐다? 최종적인 목표는요, 국제협약과 통일규칙의 암기예요. 근데 이 암기가 통암기이다? 통암기를 하면 좋죠. 통암기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실상 통암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분량입니다. 무형영 학원 보시면 이만하죠?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여기서 암기란 어떤 암기냐? 조항의 흐름 암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항의 흐름 암기. 그래서 최소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CISG라는 거를 가장 처음에 배우게 되실 텐데요. CISG는 UN에서 만든 국제 물품 매매 통일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국제 물품 매매를 한다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법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런 CISG 뭐 예를 들어서 1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니? 라고 할 때 최종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나오면 좋으시냐? CISG 1조에서는요. 이 CISG가 어느 매매 계약에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이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요. 2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적용인 경우가 있고 간접 적용인 경우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직접 적용은 뭐예요? 직접 적용은 실제 이 CISG 체약국 당사자들끼리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요. 직접적으로 CISG가 적용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때요? 어느 한 당사자가 CISG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해도 국제사법에 의해 가지고 체약국의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요. CISG 적용 대상이 됩니다. 요런 식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는 정도가 되면은요, 1차 시험은 충분히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의 이 흐름을 암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요, 나중에 1차가 끝나고 2차 무역 실무를 할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얹어서 뭐다? 무역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아셔야겠죠? 그래서 이 영어를 그럼 어디까지 암기해야 하나요? 라고 할 때는요,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포인트를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짚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부정문, 긍정문이라던가 형용사라던가 많이 나오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이 포인트들은 저랑 같이 조항 분석을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찝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는요. 상권과 학원을 같이 좀 가지고 있어 주시고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공부의 이 초점은 학원에 맞춰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권과 학원이 되겠고요. 자, 그럼 최근 상권과 학원이 되어 있고, 자, 그러면은 무역영어 공부의 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무역영어 공부의 흐름은요, 기본적으로 무역 거래 흐름을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역 거래 흐름을 따라간다. 그래서 이 무역 거래 흐름은 대체적으로 어디부터 볼 것이냐? 우선 가장 먼저는 계약의 준비 과정을 보실 거예요. 계약의 준비. 근데 이거 굉장히 짧아요. 계약의 준비는 사실 시험의 어떤 목적상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끝낼 거예요. 지금 시간을 끝낼 거고요. 계약의 준비 다음에 어떻게 된다? 이제 계약의 성립으로 들어갈 텐데요. 이 계약의 성립부터가 본격적인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약의 성립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계약의 이행이 되겠습니다. 계약 성립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주고 물건 주고 이행을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계약이 어떻게 돼요? 계약이 종료가 되겠죠. 큰 흐름은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요 세부적으로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느냐?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무역거래는 뭐예요? 단순하게 보면은 판매예요, 판매. 그래서 셀러와 바이어라는 존재가 나오게 되고요. 이 국제무역은 셀러와 바이어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죠. 서로 다른 국가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 같은 국가 안에서 매매가 일어나는 것과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겠어요? 서로 법이 다르고요. 서로 통화가 다르고요. 서로 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내 매매와는 좀 다르게 내가 어디 편의점 가서 물건 사는 것과는 좀 다르게 계약서도 예쁘게 써야 되고요. 어떤 법령이 들어갈지도 정해야 되고요. 어떤 통화로 할지도 하나하나 다 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다? 이런 매도인,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매도인 셀러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바이어 간에 계약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것을 정하고 어떤 것을 보아야 하는지를 공부하는 것이 무역 영어에서 얘기하는 무역 실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거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계약인데요. 자, 여기서 계약의 준비는 뭐겠어요? 계약의 준비는 매도인과 매수인 서로를 탐색을 하고 어떤 물건을 팔 건지 살 거니 말 거니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래 우리 계약해볼까까지를 만드는 과정이 계약의 준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약의 성립은 뭐냐? 계약의 성립은 내가 너한테 물건을 팔고 싶어 혹은 내가 너한테 물건을 사고 싶어 라는 의사의 표현을 하는 청약이라는 개념과요.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나 하면 좋을 것 같아. 내가 할게 라는 승낙이라는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계약이라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계약의 성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 무엇인지 이 청약과 승낙이 만났을 때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고요? 계약이 성립한다라는 이 과정을 보실 거고요. 이 청약과 승낙의 과정에서부터 무엇을 공부해 주셔야 하느냐? 이 청약과 승낙의 과정에서부터요. CISG라는 이제 국제 협약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까요? 여기서부터 CISG가 나타났다. 제가 지난번에는 계속 이제 손글씨로 했었었는데 손글씨로 하니까 사실 잘 안 보이시는 분들 많으셨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자판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가끔 하다가 이제 책에다 쓸 때는 제가 손글씨로 좀 할 텐데요. 악필이기도 하고 컴퓨터에 쓰는 거다 보니까 조금 이제 틀려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써드리는 거 내용 위주로 해서 좀 따라서 빈 종이에 적으면서 필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약이 성립할 때부터요 뭐가 나온다? CISG라는 아까 뭐라고 설명드렸죠? 유엔에서 정한 국제 물품 매매 통일 규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국제적인 협약으로서요. 이 CISG라는 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 국제 물품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법칙을 적용하게 된다. 일종의 국제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CISG 국제법 중에서 14조에서부터 24조까지 해서 요 아까 얘기들이 청약과 승낙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약의 성립 파트 공부하면서부터 청약이 뭔지 승낙이 뭔지 본 다음에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국제협약 CISG를 바로 보시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렇게 계약이 성립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 성립했으니까 계약 이행해야 하는데요. 그 계약 이행 전에 제가 중간에 뭘 다룰 것이냐? 계약의 내용 자체를 좀 볼 거예요. 계약의 내용.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 계약의 내용은 말 그대로 계약서 내용이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계약서 내용.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계약을 해도 계약서상의 내용에 일정한 형식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은요, 누가 임대인인지, 누가 임차인인지, 임대료는 얼마인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서도 그런 계약의 내용에 일관성이 있다. 어떤 물건을 팔 건지, 얼마에 팔 건지, 어떤 인도 조건으로 팔 건지, 언제 팔 건지, 인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정해져야 하는 조건들이 있다라는 거죠. 정해져야 하는 조건들. 그러한 거를 흔히 계약의 제조건이라고 부르고요. 8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서상의 내용들에 대해서 무역영어 상권에서 다루고 있고요. 이 계약서상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무역 실무의 흐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다뤄야 하는구나라는 개념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계약서 내용 중에 중요한 게 뭐냐? 매도인과 매수인이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매도인은 물건 줘야 되죠. 매수인은 돈 줘야 돼요. 근데 이 물건을 주고 돈을 주는 그 과정이 말로는 쉽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쉽지 않다. 내가 줘야 하는 물건의 품질이 어때야 하는지, 수량이 어때야 하는지, 그리고 그걸 언제 줘야 하는지 이런 하나하나를 다 정해야 하는데요. 그런 매도인과 매수인 일일이 거래를 하면서 하나하나를 다 정할 수 없어서 만들어진 게 뭐냐? 그게 바로 인코텀즈였다라는 거예요. 인코텀즈였다. 그래서 너와 내가 계약을 할 때마다 인코텀즈를 정하고 뭐를 정하고 할 수는 없지 않니? 그래가지고 인코텀즈라는 관행적인 세 단어를 만들어서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거 있어요? CIF로 한다라고 하면은요. 매도인이 여기까지, 매수인이 여기까지 하자라는 내용을 그 세 단어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약서상의 내용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인코텀즈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와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 중요한 국제규칙이 뭐냐? CISG가 있습니다. 그래서 CISG도요, 기본적으로 매도인은 이거 해야 돼. 매수인은 이거 해야 돼. 매도인이 주는 물건은 이래야 돼. 매도인이 주는 물건은 법적으로 요래야 돼. 라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규칙이에요. 따라서 이 계약서상의 내용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규칙들이 인코텀즈와 CISG다라고 보시면은 조금 더 흐름 잡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성립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요. 계약의 이행 파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CISG와 인코텀즈 먼저 공부하시고 그런 다음에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거고요. 자, 계약의 이행으로 들어가서는요.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서 이행해야 하는 세 가지 중요한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냐? 운송이고요. 그리고 결제가 있고요.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이행은 뭐예요? 물건을 주고 돈을 주는 것이 계약의 이행이에요. 근데 물건을 주기 위해서는 그냥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매도인이 물건을 주기 위해서 내가 뭐 미국에 있는 당사자랑 거래를 한다라고 할 때 미국에 있어 알았어 하고 내가 그거 들고 갈 수 있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 만든 물건을 누군가를 통해서 바이어한테 갖다 줘야 돼요. 그 누군가가 누구다? 운송인이 되겠고요. 그 운송인하고 맺는 계약을 운송계약이라 합니다. 따라서 서로 멀리 있기 때문에 편의점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편의점처럼 콜라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콜라를 꺼내서 줄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한다? 매수인이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한국에 콜라를 주문했어요. 뭐 말도 안 되지만 콜라를 주문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국에 있는 매도인은 콜라를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운송인이라는 존재를 시켜야 이 콜라를 바이어에게 갖다 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물건을 주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이행 절차가 뭐다? 운송계약을 맺고 운송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운송에 대한 개념과 공부를 해주셔야겠고요. 결제는 뭐예요? 결제? 돈 내는 거죠? 가장 중요합니다. 매도인이 콜라를 주는데 돈을 못 받아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장 민감하고 가장 필요한 절차가 결제가 되겠고요. 이 결제도 굉장히 복잡하죠. 사실 세상 모든 일이 돈이 얽히면 어려워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 결제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공부를 좀 해주셔야겠고요. 보험은 이제 내가 물건을 멀리 보내죠. 그리고 장기간 보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중간에 물건이 바다에 빠질 수도 있고 뭐 누가 훔쳐갈 수도 있고 물건이 가다가 막 어디서 넘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거를 매도인 혹은 매수인이 위험을 감당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험료를 내고 보험을 취득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송결제 보험 모두 중요한 무역 실무의 한 파트고요. 계약 이행 파트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부해야 하는 국제 규칙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표적인 게 뭐다? 결제 파트에서의 UCP, UBEC이 되겠고요. 보험 파트에서 미아라던가 ICC가 있겠고요. 운송 파트에서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요. 운송 파트에서는 뭐 헤이그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헤이그, 함부르크, 뭐 MT 조약, 몬트리올 요 정도 한 4가지가 운송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운송 규칙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종류가 이제 계약의 종류죠. 요 이제 계약 이행을 다 했어요. 다 했고 잘 끝났어요. 물건도 줬고요. 돈도 받았어요. 끝나는 거죠. 근데 물건이 늦게 왔어요. 물건이 망가졌어요. 돈이 안 들어왔어요. 돈이 조금만 들어왔어요. 어떻게 돼요? 싸워요. 멱살 잡고 싸울 수 없죠. 우리는 사회인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게 풀어야 돼요. 좋게 풀어야 돼. 좋게 풀고 계약을 종료를 예쁘게 해야 돼. 근데 이 좋게 풀기 위해서 보통은 국내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 법대로 하자, 법정으로 가자, 소송을 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격지자간 거래다. 너랑 나는 다른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 법에 관할을 받고 싶지는 않겠죠? 미국 법정에 어떤 명령을 듣고 싶지 않을 테고요. 그리고 그거 미국 바이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 그냥 멱살 잡고 싸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뭐냐? 중재라는 제도예요. 중재. 그래서 국제적인 협약을 만들어가지고요. 우리 중재로 해결하면은 너도 인정, 나도 인정을 하자라는 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뉴욕 협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종료 파트 중에 중요한 이 해결 방법이 뭐다? 중재라는 방법이고요. 이 중재라는 방법에 대해서 뉴욕 협약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를 우리가 쭉 공부하게 될 것이다. 이 정도를 쭉 공부하게 될 거고요. 중간에 이제 있는 이 내용의 흐름은 무역영어 상권에서 다루게 될 거고요. 이 중간에 흐름에 이제 덧붙여가지고 공부해줘야 하는 규칙들은 학원에서 공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학원에 너무 많은 규칙들이 있죠. 이거 다 공부하나요? 사실 이제는 거의 다 공부를 하시긴 하셔야 돼요. 사실 이제 거의 다 공부를 하시긴 하셔야 되고,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세 가지가 뭐냐? 학원 목차 보시면은요, CISG가 있죠? 그리고 인코텀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UCP 600이 있죠. 요 세 가지를 흔히 3대 협약이라고 하는데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에서 작년에도 한 50% 이상의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반드시 하셔야 하는 거고, 최근에는 그 세 가지 이외에도 다양한 데서 문제가 한두 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버리고 싶어요. 버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요, 사실 거기 보시면 CMI라는 것과 그다음에 몬트리올 협약이라는 협약이 있는데요. 둘 다 운송과 관련된 협약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거의 안 했었어요. 안 하고도 충분히 꽈락은 넘으니까. 근데 이제 2차 시험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항공운송이나 이제 C웨이비를 무시하고는 사실 무역 실무를 논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만큼 그들의 비중이 높아지기도 했고. 그래서 좀 이제 하시다가 제가 시간을 보고 중간중간 CMI와 이제 몬트리올도 넣어드릴게요. 몬트리올도 넣어드릴 텐데, 이 두 개는 전체를 다루진 못할 것 같고요.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좀 다뤄드릴게요. 그때 이제 조금 더 욕심내서 그래 내가 한번 드러나 보자라고 하고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서 그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온다? 난 노다지죠. 무역영어 넉넉하게 받아가지고 나의 이 장애물이 될 수 있었던 무역영어를 나의 효자 과목으로 만들면 저는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흐름이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 정도가 우리 무역영어 공부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관학원 그리고 무역과 거래 흐름 쭉 설명드렸죠.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 정도의 흐름을 갖고 갈 거니까요. 일단 머릿속에 크게 그려놓으세요. 크게 그려서 나는 계약의 준비, 성립, 그리고 계약 내용, 이행, 종료의 순서로 갈 것이다. 가면서 중간중간 무역영어 상권에서는 이해를 하고 학원에서의 규칙을 먼저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내가 반복해서 결국은 학원에 있는 규칙을 암기하는 것이 내 목표다라고 크게 잡고 공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OT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좀 이따가 우리 상권부터 해가지고 무역 실무 흐름 같이 보도록 할게요.